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영국 맨체스터 인근의 소도시 하이드, 인구 3만 명의 이 소도시는 1960년대에 일어났던 끔찍한 연쇄살인범 커플의 악몽을 힘겹게 떨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보다 더 심각한 악몽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쇄살인 엑스파일에서 처음으로 청취자가 소개해주는 하이드의 악몽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썰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가 소개해 준다고요? 네, 청취자께서 이제 대본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대본이 100점이었다면 본인이 거기에 혹은 편집을 했던 부분, 뭐 편곡 이런 걸 했던 건 몇 점 정도 됩니까? 내가 편집해서 100점이지. 그래요. 그렇다고 치고 보면 편집에서 100점이라고 치고. 예, 150점. 제가 편집해서 50점 갈가 먹었네요. 자기가 이제 50점 정도 추가했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연쇄살인이 일어난 소도시에서 또 연쇄살인이 일어났나 봐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커플 연쇄살인범, 1960년대 커플 살인범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활동했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예. 커플 살인마 하면은 우리 팬들이나 저나 그 호몰카, 예, 칼라 호몰카 그쪽 커플을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죠. 폴 베르나르도랑 그렇죠. 칼라 호몰카. 유튜브로 이제 두 사람의 사진도 또 약간 선정적이진 않라고 좀 그런가요? 좀 그런 과감한 좀 그런 사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기억이 안 나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순수해서 그런 게 좀 선정적으로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선정적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음란마귀가 씌우셔서. 네. 그래서 좀 인상 깊게 나왔는데 그 커플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한번 소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여자 사진이 너무 인상 깊게 저는 봤거든요. 여자분 사진인데, 야, 정말 독특하게 생겼다. 외모가 사진인데 사진이 그렇게 좀 외모가 평상시 외모가 그런 수준은 아니었는데 네네. 특히 그 사진은 너무 좀 인상이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듣던 분들이 메리벨 사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너무 좀 섬뜩한 느낌이 있다라는. 섬뜩하고 신비한 그런 느낌이 약간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 여자는 이 사진 정말 좀 무서운 여자의 표본 같은 느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좀 무서운 인상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러니까 현실 속에 있는 여자 같은 느낌이 아니다. 약간. 그렇군요. 완전 범죄자 세계에서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뭐랄까 너무 좀 외모적인 발언인 것 같긴 한데 뭐 사진을 보면 공감하실 수도 있겠죠. 사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진이 분위기랑 외모랑 분위기가 너무 좀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군요. 항상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은 지금 사진과 함께 보고 있겠죠. 이 사진도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궁금하실 테니까 이런 게 있어줘야지 되니까. 그러면 사건 개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첫 희생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닙니다. 첫 희생자가 아니에요. 첫 희생자가 아닙니까? 마지막 희생자입니다. 마지막 희생자군요. 마지막 희생자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피해자 A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피해자 A가 1998년 6월 24일 A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A가 80세 고령의 여성이었어요. 근데도 매우 정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 하이드의 시장을 역임한 적도 있는 그런 여성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뭐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이제 서구 특히 뭐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뭐 딱히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약간 이장 같은 느낌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 좀 면장 정도. 면장은 물론 면사무소 그거긴 하지만 좀 다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장에 가까운. 이장보다 좀 더 큰 느낌. 그러니까 그 마을의 약간 지주 느낌. 네, 그런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느낌이군요. 80세인데도 정정했다면 자기 관리도 꽤 철저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망도 있는 그런 분이 마지막 사망자네요. 네,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정정하기도 하고 자기 관리를 잘했죠. 자기 관리라는 게 뭐 운동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 정기적인 검진도 받고 이러시던 분인데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사망 요인은 당연히 살해당한 거겠죠. 네, 그렇죠. 뭐 근데 그때 당시는 알려질 때는 노령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노령이요? 그러면 범인이 상당히 치밀하게 살해했다는 뭐 그런 반증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유서가 있습니다. 유서? 예. 유언장이라고 하죠. 네네. 유언장 유서였는데 그러니까 A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딸을 비롯한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배제해버리고 자신의 재산인 38만 유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38만 유로면 얼마 정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억 정도 되나요? 4억? 그 정도. 여하튼 그 정도 됐는데 자신의 간병을 해주던 자기 간병까지는 아니고 진단을 해주는 그런 의사한테 이제 전한다는 내용. 38만 유로를 준다는 내용. 그렇군요. 뭐 아주 드문 케이스는 아닌데 뭐 아주 아예 없다, 뭐 아예 없다,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딸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전 재산을 줬다? 약간 이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 재산을 주진 않지. 보통 뭐 이렇게 또 조금 뭐라도 좀 주지. 자식에게 조금 주고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라 다 줬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방송에서 이게 소개됐다면 다들 이제 직감하겠을 거야. 누가 죽였겠구나라고. 그렇죠. 하지만 모른 척 해주십시오. 들으면서도 이따 깜짝 놀라줘야 돼, 다 같이. 아니, 사실 이거 안 해도 돼요. 네. 포기했어. 간병인은 어떤 분야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요? 네. 그 아동 복지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하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노령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방송이거나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아까 그 여성분하고 살해당한 여성분, 우리는 살해당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분하고 이 의사의 뭔가 불륜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인간적인 신뢰를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뭔지 알고 있죠. 근데 일반적 봐도 그냥 아니다 범죄인데 감사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요? 전 이 말만 들었으면 범죄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서도 있으니까 살해당했다는 생각을 쉽게 하긴 힘들죠. 예, 유서가 굉장히 조잡했습니다. 그래요? 조잡했군요. 그게 결정적이었죠. 자, 일단 문제 의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하이드에서 신뢰가 높았던 의사인데 인상이 되게 온화해요. 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남자들이 특히 턱수염을 좀 잘 길러버리면 되게 좀 인상이 굉장히 좋아져 버리잖아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1977년부터 하이드에서 이제 일반 의사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던 의사였어요. 그렇군요. 거의 20년 동안 활동했네요. 20년 넘게. 특히 1983년에는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해서 뭐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이 뭐 정신질환을 치료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유의 내용의 방송을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나름 이제 지역사회에서 잘 나가던 그러니까 많이 이제 선망받던 그런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군요.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의사는. 그렇죠. 근데 사건이 일어나 98년 그러니까 A가 사망하기 1년 전 1997년 지역 사회에서 장의사가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A 그 의사의 환자가 대다수 노인 여성인데 이상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치채게 돼요. 장의사가 처음 눈치를 챘다는 건 상당히 논리적이네요. 합리적인 상황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계속 들어보죠. 네, 그런 사실을 이제 한 의사, 하이드의 다른 의사한테 알려줍니다. 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이 장의사도 여자였나요? 예, 장의사가 장의사의 딸이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뭐 장의사를 같이 했는 것 같아요 일을. 어쨌든 그 사람이 하이드의 한 여성 의사한테 알려줍니다. 뭐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니까 이 여성 의사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그러니까 사망 확인 그걸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 사람한테 좀 이거 약간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군요. 이웃 사람의 한 장면 같네요. 그런가요? 그 범죄자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공조해 가면서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가해자를 지금 추적해 나가는 과정 같아요. 흥미진진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요구를 했고. 네. 그리고 공무원이 가만 보니까 이게 또 의심 가는 상황이 뭐냐면 환자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망한 환자들이 유독 화장률이 높은 거예요. 화장 비율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런 공무원 또 좀 의심이 갔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웃 사람은 이제 의심만 하다가 끝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이 공무원이 자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좀 이상하다. 그렇군요. 결국 경찰의 힘을 빌리는군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에 배정된 수사관이 신참이었던 것 같아요. 경험이 별로 없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경험 별로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건 수사가 그렇게 물증을 찾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지 못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못 잡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못 찾습니까? 예, 그래서 1998년 4월 수사가 좀 후지부지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4월입니다. 아까 말했던 피해자 A가 사망한 게 98년 6월 24일이고 수사가 종결된 게 4월 28일이네요. 4월 18일. 그러네요. 4월 18일. 그러면 수사가 종결되고 2달이 좀 넘는 기간 후에
넘은 기간 후에 다시 A가 사망한 거군요. 굉장히 안타까워. 이거 나중에 욕 엄청 먹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변에서 이 정도로까지 판을 깔아주고 노력해서 증거를 어느 정도 수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살인일 것이라고 생각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신참 형사를 배치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약간 좀 서술하게 다룬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 때문에 나중에 진짜 소장님께서 교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신 것처럼 이제 나중에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아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굉장히 많은 질타가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진실은 어쨌거나 피해자 A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네요. 그렇죠. 피해자 A의 딸이 변호사입니다. 아 그래요. 변호사한테 유서가 이상하게 작성됐다라는 걸 그 다른 그 유서가 이상하다고 한 걸 동료 변호사가 얘기를 해줘요. 너 유서가 있더라. 유서가 있는데 보니까 그 의사한테 너희 어머니가 전 재산을 줬더라.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무래도 딸은. 네네 그래서 이상하죠. 딸이 다시 그 경찰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 아까 수사를 중단시켰던 그 수사관한테 다시 신고를 해요. 2달 전에 초짜였던 네, 그 수사관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A가 다행인 것은 화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장례를 잘 치렀고 무덤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결국 A의 무덤을 이제 파내기로 결정합니다. 부검을 결정을 했군요.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럼 A의 사체에서 증거가 발견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검 결과 A 사체에서 치사량의 모르핀이 검출이 됩니다. 해당 모르핀은 이제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사용되던 약품이에요. 모르핀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헤로인이라는 이름인데 헤로인은 그 헤로핀 아닙니다. 헤로 그거 마약의 그거 아니고 헤로인이라는 이제 다른 게 있다고 합니다. 같은 이름 아닌가요? 마약도 헤로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헤로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 보고 이 헤로인 그거네 하면서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르핀의 일종인데 다른 거 진짜 의약품인데 대신 암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약품이었죠. 그렇군요. 모르핀 맞아본 적 있나요? 저는 모릅니다. 군대에서 군대에서 저는 한번 맞아보셨나요? 그게 정확히 모르핀인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통 받는 순간에 하여튼 맞아본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까? 아픔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픔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기분이 좋아져. 그렇죠. 마약 성분이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잘 수 있게 되죠. 너무 아프면 못 자는데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픔이 줄어들진 않았다.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게 정확히 몰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됐을 텐데 이 체포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또 걸린 겁니까? 금방 걸렸어요. 부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8월쯤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얼마 안 있어서 98년 9월 7일 그리고 이 의사 헤럴드 신먼이 체포됩니다.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헤럴드 신먼이라는 의사가 등장이 했습니다. 지금 체포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포할 때 유서 등을 조작할 때 사용됐던 타자기 역시 발견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렇게 오래전 아닌데 타자기를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헤럴드 신먼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텐데 상당히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네요. 일단 부족함이 없는 의사였고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왔고 심지어 이제 시장이었던 여성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재산까지도 노린 그래서 이 사람의 과연 목적이 돈이었을까 아니면 그동안에 어떻게 치밀하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의 생애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1946년생입니다. 범죄 당시에 그러니까 한 50대 정도 중후반이라 50대 초중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젊었네요. 네, 그래도 그렇게 생각보다. 네네. 독실한 감리교 신자의 부모님에서 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머니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트럭 운전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어머니는 뭐 딱히 문제는 없는 사람이었나 봐요. 예. 어머니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암을 오랫동안 투병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헤럴드 신먼이 17세 때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하게 되겠죠. 특히 좀 막바지에 많이 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의사가 집에서 모르핀을 처방해 줬는데 이것이 그의 범죄 방식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모르핀을 통해서 고통을 잊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어쨌건 고통이 없어지는 않아도
그래요. 학창 시절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러면 별로 주목받는 점은 없었다고 해요. 그냥 몇몇 교사들이 조금 이상하다는 인상을 받았던 그런 이제 외톨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공부는 잘했을 텐데. 공부도 이거는 뒷 이야기이지만 공부도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이 대본을 보낸 분의 뭐 의견은 어떤 게 있었나요? 뒤에 원경님이 보내셨는데, 네. 괜찮아요. 말씀해도 되겠죠? 원경님 그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원경님은 이 배경에서 무언가를 짚었는데 이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의학대학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랑 또 진학 체계가 좀 달랐나 봐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가는가 본데 어쨌든 대학에 가서 1970년 의대를 졸업을 합니다. 근데 아마 학창 시절 때 결혼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1966년 그러니까 의대 졸업하기 전이죠. 그때 20살에 결혼했네요. 그렇죠. 연상이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1966년 한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군요. 결혼을 하고 그럼 결혼 생활이 되는 건 별 문제가 없었나 봐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딱히 두드러진 문제는 없었는 것 같은데 이제 취업을 한 다음부터 약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974년 토드 머던이라는 곳에서 일반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몇 차례 정신을 잃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간질? 뇌전증이라고, 그러니까 뇌전증, 간질이죠. 뇌전증이라고 알려진 동료들한테는 나 뇌전증 증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간질을 뇌전증이라고 하는군요. 요즘에 최근에는 뇌전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군요. 전 예전에 간질 환자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발작하는 순간에 굉장히 어린 시절에 옆에서 발작하는 그분을 봤는데 아버지가 수건으로 그 사람 입부터 틀어막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딱 발작 시작하자마자 바로 수건 가져와서 입에 틀어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가족이 내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우연히 이렇게 거의 길에서 스친 사람인데 그때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나는 갑자기 저 사람을 왜 공격하나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게 혀가 말려서 그런 건가요? 네, 혀를 깨물어 버려서 죽을 수가 있다. 아버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응급처치를 하고 그냥 내비두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지금이랑 다른 응급처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좀 다시 그때 저는 그 충격이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주변 사람들과 어쩌면 어울리지 못하고 뭔가 그런 그래서 지금 스스로가 더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죠. 뭐 다른 얘기지만 국내 연쇄살인범 중 한 명도 자기가 뇌전증 경력이 집안의 경력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교주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그리고 이게 유전이잖아요. 뭐 유전적 요소가 강하죠. 이게 대를 걸러서 나오기도 하고 대대로 나오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우리가 이런 사실 때문에 뇌전증 환자들이 오해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계속 실제로 뇌전증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자기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네. 아니 그래도 그건 뭐 입원해 있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텐데 수감 중이면 그 말을 한 걸로 봐서는 형을 이렇게 오래 살거나 그러진 않았나 봐요. 사형당했거나 어떻게 죽었거나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뒤에서 다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그래요.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보죠. 뇌전증을 앓고 있었고 또 다른 문제 없었나요? 1975년이죠. 페티딘이라고 이제 일종의 마약 성분이 있는 이제 치료제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계속 처방을 해가지고 위조 처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신에게 투약했어. 그것이 발견됩니다. 발각됩니다. 이거는 약간 그 어머니의 모르핀도 수술에게 좀 투약한 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은영님도 비슷한 의견을 내신 게 있거든요. 그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나는 의사가 꼭 와서 직접 투약해 주나요? 아니면 그냥 않을까요? 모르핀인데 그래도. 그리고 항상 아프니까 그냥 평소에 비상용으로 몇 개 놔두고 아플 때 주사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으니까 모르핀을 그렇게 좀 투약해 주지 않았나 해서 잘못하면 의료 과실로 될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쇼크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긴 힘들었겠네요. 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자신의 처방전 위조와 자신에게 마약 투약 이런 것이 발각돼서 면허가 정지되고 큰 벌금을 물습니다. 그럼 의사로서 자격이 이때 상실을 했었던 거네요? 근데 이게 면허가 정지됐다는 거는 원경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제가 찾아봤을 때는 찾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면허가 정지됐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물 치료를 받습니다. 바로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 이제 면허 정지를 다시 이제 해제 주겠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게 77년이었으니까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드로 가는 거네요. 네, 하이드에서 1977년에서 이제 어떤 병원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 네. 좀 성공을 했나 봐요. 그래서 1993년에는 개원을 해서 그때 지역 사회에 신뢰받는 의료인으로 알려집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나중에 체포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막 지역 주민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창가에다 막 이게 그 프랭카드 같은 그런 거를 나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구호가 달린 프랭카드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럴 뿐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목사분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신도들이 와가지고 막 경찰서 앞에서 그렇게 시위하던 그런 장면들이 좀 떠오르는데 그 남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 안에 목명을 제어하지 못한 그 안에 또 다른 것이 또 있고 또 그게 합쳐져서 그 사람이고 하니까 어쨌건 그럼 범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범죄 대상은 전부 다 할머니들이었습니까? 네, 상당수가 노령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최연소 범죄 대상으로 알려진 사람이 40대 초반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힘이 약하고 이제 살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으신 여성분들이 대상이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막 그렇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썼던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범죄 방식이 그냥 평소 당당하던 환자의 집에 불쑥 찾아갔다고 합니다. 뭐 가족이 없는 상태로 갔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가서 치사량의 모르핀을 주사를 투입해서 환자가 사망하게끔 이르게 한 다음에 자기는 빠져나간 다음에 한참 뒤에 가족들이 이제 발견하지 않습니까? 네네. 발견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 관리하던 의사한테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관리하는 의사는 신문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사망을 확인하고 그 사망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종범 작가님 나와서 웹툰 추천해줬잖아요, 몇 개. 네, 그 웹툰들을 지금 다 봤거든요. 악의는 없다라는 거기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희생자들한테. 그 생각이 났네요. 피해자들이 모르핀을 대량으로 주사를 받으면 그걸 고통 속에서 죽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행복감을 느끼면서 죽습니까? 뭐 행복감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고통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나 봐요. 의식을 그냥 비교적 쉽게 잃는다고 해야 되죠.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친다든지 이런 흔적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사다 혹은 노령으로 인한 사망이다 이런 것을 이제 충분히 좀 받아들이기 쉽게끔 됐던 것 같습니다. 행복감이 적고 잠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게 그때 뭐 모르핀은 아니겠지만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뭔가 해주시겠지 댓글로 그럼 또 우리는 하면 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심을 계속 상당 기간 의심을 피할 수 있었고 이렇게 자신이 돌보는 환자 대상으로 연쇄살인을 저질렀네요. 네, 이걸 보고 이제 CASK 캐스크 케어러 어시스티드 시리얼 킬링이라는 거 합니다. 원경님께서 소개해 주신 단어예요. 그렇군요. 제인 토팽도 이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의료 분야 연쇄살인의 대표적 행위죠. 그러니까 뭐 도구를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이제 살인을 이루는. 그렇군요. CASK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안 쓸 겁니다. 어려워. 영어는 어려워. 왠지 앞으로는 안 쓸 것 같긴 한데. 영어는 어려워.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살인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살인들 뭐 다 밝혀진 겁니까? 이거 뒤에 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약간 내용이 많아져요. 이거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중요한 거는 98년 아까 4월 경찰 조사 이후 있잖아요. 경찰 조사이 4월에 중단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6월까지 그러니까 A를 사망하기까지 A를 포함해서 3명을 죽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2달 사이에 또 3명을 죽였던.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거예요.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포기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3명을 살해했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는 처음에 그냥 돈이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의 성향치고 너무 조심성이 없는데? 그런 것 치고는 또 문제는 유서 작성 같은 걸 보면 웃긴 행위죠, 사실은. 그렇죠. 유서를 얼마나 조잡하게 썼으면 만들었으면 그렇게 자기한테 자기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돈은 갑자기 나한테 준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감해진 게 아닌가. 이게 보통 연쇄살인마의 탄생 과정도 자범이 연쇄살인마가 되는 그 과정에서 세상은 나에게 벌 주지 못해라는 심리가 과감함성을 부여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너무 과감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히려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서. 그래, 이 부분에 대한 원경님의 해석이 좀 흥미로우니까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심리적 특징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심리적 특징.
원경님은 과대망상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아서 나르시시즘이라는 영향을 썼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은 평소 때 바보라는 말을 이제 항상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데 너 바보, 에이 바보 녀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동네에서 제일 좋은 학교로 보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너는 거기서 너는 똑똑한 거고 또 너는 잘난 아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그만큼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뭔가 자존감이 높아졌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게 그러니까 삐뚤어진 자존감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원경님은 또 여기서 주목했던 게 그가 그 17세 때 돌아가시잖아요, 어머니가.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아들의 삐뚤어진 자존감을 이제 좀 어머니가 부모님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주고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 헤럴드 신문이 더 어긋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바보라는 단어 우리는 귀에 달고 사는데 입에 달고 살았네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 가면서 외톨이가 되었던 것도 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긴 하네요. 그렇죠. 이 사람의 자존감이 너무 높은데 세상 사람들은 나의 잘남을 알아주지 못하니. 또 문제가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영국 교육 체계를 잘 몰라서 모르는데 뭐 1급 고등학교가 있으면 1급 고등학교 밑에 뭐 2급, 3급 이런 게 있나 봐요. 네네. 그쪽 그러니까 1급 고등학교를 못 가고 그 밑에 고등학교를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고등학교에서조차도 이제 항상 뭐 수위를 다투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고 항상 뭐 책은 많이 들고 다니는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심지어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네. 뭐 그렇게 되면서 여러모로 그렇겠군요. 뭐 동창회나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나갔겠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등학교 동창회 안 나가면서도 의대는 어쨌든 진학을 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의대는 엄청 챙겼다고 하네요. 아, 대학 동창회는? 네, 대학 동창회, 뭐 의대 동창회는 뭐 빠짐없이 나갔다 이런 표현은 없는데 그냥 그렇지 않았을까 저도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뭐 더 추가적으로 원경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없나요? 그러니까 의대 진학이 이제 자신의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사망한 걸 보면서 자신의 의대에 대한 동경, 뭐 일종의 의무감 같은 거, 내가 가야 돼, 뭐 우리 어머니를 다시 같은 사람을 다시 안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경님이 그와 엮어서 이제 모르핀을 자신의 어머니를 직접 투약해서 어머니의 목숨을 뺏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을 안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그의 살인 동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랄까 조금 과한 구석은 있는데 약간 없죠. 약간 드라마틱한 그 추측이긴 하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남은 모르핀을 약간 투여하다가 조금씩 그 중독성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 마약성 물질에 대해서 공포심이 없고 중독돼 있는 상태를 자꾸 보이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게 있을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좀 재밌는 추측이에요. 네. 혹시 뭐 다른 추측 혹시 더 있을까요? 원경님은 또 가벼운 자폐증을 앓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벼운 자폐증은 고전적 의미의 자폐증은 아닌 것 같아요. 고전적 의미의 자폐증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자폐증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고 그게 아니라 아스퍼거 증후군을 얘기한 것 같아요. 원경님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말은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화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폐증이 아닙니까? 고전적 자폐증은 아예 말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른 대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은 일반 사람들과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대화는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논리적인 대화는 되게 잘해요. 엄청 잘합니다. 근데 사람이 논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통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막 이상한 축약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도 많이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스퍼거 증후군. 아, 그렇군요. 네. 일종의 천재병이라고 해요, 사실은. 게스트설이 걸려 있는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제발 천재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아스퍼거 증후군의 다큐멘터리인지 자폐에 대한 다큐멘터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천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단위 숫자를 곱하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다 해내고 순간적으로 본 백과사전의 페이지를 말하면 그 페이지는 얘기하고 이 정도 수준의 천재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막 사람들이 신기해요. 그게 영상에 나와. 네. 근데 막 여러 가지 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분노하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장면도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는 거야. 맞아요. 되게 쉽게 토라져 버리고 분노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우리가 헤럴드 시먼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가벼운 아스퍼거 증세가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원경님이 왜 이렇게 아스퍼거 증후군을 의심했냐면 이제 이 사람이
모르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한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약물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한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제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파던 이런 모습을 봐서 가벼운 자폐증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냥 아스퍼거 증후군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자폐증적 증상,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분열성 인격 장애를 말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여하튼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뭐 근데 헤럴드 신먼이 이제 그 의사, 그 노령 여성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은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따지면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사실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나는 사회성은 부족했는데 이게 살아가면서 좀 전략적인 응대를 할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아스퍼거 증후군이 그게 가능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증후군이 만약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게 그 사람은 그 증후군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좋습니다. 혹시 아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약한 분열성 인격 장애를 의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분열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만의 세계를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아예 타인과의 교류를 끊으려는 경향이 강해요. 자기만 혼자 지내려고 하는데 네네. 약한 분열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약간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함으로써 내 자신의 망상이 실현되는 걸 원한다. 이런 측면을 저는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약한 분열,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보다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게 좀 낮다고 합니다. 자기들. 그러니까 그 헤럴드 시먼 입장에서는 좀 아내가 내 말하면 잘 따라갈 사람, 뭐 이렇게 토 안 달고 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인지 왠지 아내 쪽 가족들, 그러니까 자기 처가 식구들이잖아요. 네네. 처가 식구들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남편들은 되게 처가랑 친하게 지내지 않죠. 예, 그렇죠. 뭐 장인어른이 또 죽이 잘 맞는 사람이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유로 약한 분열성 성격 장애를 약간 의심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근데 아까 98년 4월에 수사가 종료됐는데 그 6월에 A를 살인하기 전까지 포함해서 3명을 죽였다는 건 정말 아무리 해도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고 그거를 통해서 이 범인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좀 느낌이 오거든요. 네, 원경님은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살인의 중독이라는 점, 그리고 하나는 과시라는 점이에요. 뭐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세 건을 저질렀을 때 이것의 동기는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크게는 첫 번째는 살인 중독이라는 해석, 두 번째는 무의식적인 자기 이제 일종의 포기는 아니고 이제 자백 정도. 이제 나도 잡히고 싶다. 뭐 나는 범죄를 잡히고 싶다. 근데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거에 비하면 약간은 좀 뭐랄까 그런 경향성을 가진 사람은 저는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살인 중독이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잡히고 나니까 잡히고 싶었어라 그러는 거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막상 살인 저지르기 직전에 누가 잡히고 싶겠어. 그냥 무의식적인 자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히 잡히기 전에 막 반항을 극심히 함으로써 사살당하는 그것을 유도하는 이런 경향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한 게 아닌가. 원경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한번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살인 중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살인 중독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냉각기도 너무 단축됐고 여러 가지로 좀 중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경우는 하루에 한 명씩 죽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7명 죽인 경우도 있었고. 누가요? 지금 헤럴드 신먼이요? 예. 아, 그래요? 난 지금 이 사람의 살인 규모를 모르니까. 그렇죠. 살인 규모가 좀 큽니다. 그렇군요. 여하튼 그런데 이런 거예요. 원경님의 해설은 이런 겁니다. 살인이 이제 보통은 평상시에 생활이 있고 연쇄살인 보면 연쇄살인 할 때 생활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살인이 점점 자기의 일상에서 커가는 것을 커가게 됩니다. 살인을 많이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그 일상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온통 살인으로 인해서 생각만 나기 때문에. 근데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냉각기를 급속하게 줄이는 일종의 살인 중독으로 나타난다. 그렇군요. 미스터 브룩스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케빈 코스트너와 다른 배우가 케빈 코스트너 안에 살인마를 연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배우가 한 차 안에 있지만 실제로 한 명만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쉰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살인 중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경님이 주목했던 건 또 하나가 명성을 떨치기 위해 잡혔던 것도 아닐까. 그러니까 나머지 3건 정도 됐을 때는 3건은 이런 요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살인 저질렀다는 거는. 네네. 그런데 이게 자기 만족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알아, 그 자존감이나 이제 과대망상이라는 측면에서 누군가 날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몰라주냐고. 그러기 위해서 경찰 수사가 다가오니까 안 되겠다, 더 빨리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자신의 체포를 부추겼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원경님이 말했던 그 무의식적인 체포가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이런 뉘앙스에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신경 썼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어쨌건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나머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도대체 몇 명을 죽였길래 이런 얘기가 일어나고 또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대본대로 가시죠. 아니 궁금해가지고 네, 궁금한 것부터 알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쉰먼은 99년도에 그러면 재판을 받았겠네요. 네, 살인 15명을 이제 살인 혐의로 기소를 당합니다. 95년부터 98년입니다. 95년이에요. 중요한 게 95년부터 98년이에요. 그 이전 시기는 일단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아, 네네. 결국 2000년 15명의 환자에게 독곡물을 주사하여 살해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에게 15번의 종신형이 선고돼요. 그리고 A의 유언장을 위조한 혐의로 다시 징역 4년형이 더 추가됩니다. 그렇군요. 15번의 종신형에다가 징역형 4년. 제 예상으로는 사형을 받아서 뭔가 이 사람이 현재 죽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아니군요. 영국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사형제도가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유럽 자체가 사형이 없는데 EU 자체가 사형제도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웃긴 사건으로도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으로 나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쉰먼이 그렇게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자신의 혐의를 끝끝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이 사람이 과연 과시욕일까라는 생각하면 갸우뚱해지는 부분인 거죠. 왠지 이 사람은 계산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좀 더 자신에 대해선. 아무튼 계속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를 들었을 때 15번의 종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나는 김보영이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누구신가요? 김보영이라는 작가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이제 SF 소설을 쓰는 몇 안 되는 여성 작가예요. 이분이 이제 설국열차도 이분이 아마 대본을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않아. 근데 이분이 7인의 집행인이라는 소설을 가장 최근에 썼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어. 7번의 사형을 시키는 거야.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 사람이 7번 환생시켜서 죽이는 거야. 다른 형태로 태어날 수도 환생. 그렇죠. 다른 형태로 태어날.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환생은 아니야. 실제는 이제 환생을 시뮬레이팅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환생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서 죽이는 거야, 그 사람을. 그리고 또 이 사람을 그 공간으로 불러내서 또 죽이고 그런 장면이 나오고 정말 미래가 되면 정말 15번의 종신형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얘기를 해봤고 네. 그래요. 영국은 사형제도가 없고 그러면 이 쉰먼 범죄에 대해서 뭔가 분석하거나 아니면 조사하거나 이런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2000년에 선고가 이뤄진 다음해인가 이제 바로 이제 정부에서 이 쉰먼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2005년까지 6단계인가 7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칼이 의료계를 향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CASK 캐스크라고 할게요. 잠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캐스크의 사회가 너무 이제 피해가 막심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죠. 이 보고서는 쉰먼이 1971년 이래 250명에 달하는 환자를 살해했을 거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250명. 네. 영국에서는 거의 최다 아닙니까? 영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다가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최다 수준을 찍을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왜 그 헤럴드 쉰먼이 이제 최다 살인범으로 안 기록되냐면 15명이 공식이고 250명은 공식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의료 체계에서 한 거지 법정에서 인정받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다 살인범으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사가 맞다면 좀 헤럴드 쉰먼은 진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거죠. 그렇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만 명 인구였어요. 그것도 2011년인가 12년 조사였어.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거의 인구의 1%를 줄여버린 겁니다. 이 사람 혼자서. 엄청나네요.
그래 200명이라고만 쳐도 장의사가 의심하는 게 당연하네요. 네. 나는 아까만 한 15명 이 정도일 줄 알고 장의사가 의심한 거는 상당히 촉이 빠르다 생각했었거든요. 네, 1971년이니까 77년까지 그러니까 6년은 뭐 다른 지역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네네. 적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 100명은 넘어갈 거고 그러면 인구의 거의 0.3%. 엄청나네요, 진짜. 네. 이거는 엄청난 숫자네요. 100명이면 뭐 거의 학급 뭐 초등학교 같으면 2개 학급 이상을 날려버렸다 표현 이상하네요. 2개 학급 이상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이런 거 아닙니까? 쉰먼은 그러면 현재 살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2004년 교도소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끝까지 자백을 안 한 겁니까? 네, 신먼의 동료 재수는 신먼이 508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기한테 얘기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고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고서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렇죠. 그건 뭐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직접 얘기해도 지금 보고서에 넣을까 말까인데. 그렇군요. 신먼이라는 사람이 25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정도의 살인마가 있었군요. 결국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닥터 됐어요. 그 말 그대로겠죠. 무슨 뭐 딱히 더 덧붙일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자체. 닥터 데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생각했다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때 약간 살인에 대해서는 명확했고 현실과 살인을 저지르는 자신의 차이를 어느 정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너무 과감성을 띠긴 했지만 타겟이 자신의 환자였고 할머니였다는 점, 그리고 증거가 남지 않게,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람의 사망 현장에 가서 그걸 수습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성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돈이냐, 물론 마지막에 유서를 그렇게 이상하게 썼긴 했지만 그 전에는 그런 실수를 비슷하게 저지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 정도 규모를 죽일 필요도 없어. 더 적은 숫자를 정확히 타겟팅해서 죽였겠지.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어떠한 동기였을까라는 거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갈망이라고 할까요? 이제 뭐 굳이 프로이드적 개념을 따지면 타나토스라고 하죠. 죽음에 대한 갈망, 이것을 꿈꾸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시적인 느낌이 나요. 저는 너무 좀 문학적인 느낌이 나서 이게 연쇄살인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문학적 느낌이 되면 이건 배제하고 보자 이렇게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생겨가지고 저도 그런데 설득력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쉽게 설명할 수 없으면 그 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너무 어려워.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근데 그걸로 이 사람을 이해하기에는 뭔가 고리가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어머니가 죽는 순간 느낌은 알겠어. 어머니가 죽는 순간에 어머니가 그래도 내가 몰핀을 맞았을 때 어머니가 쾌감을 가졌었고 나도 그걸 통해서 좀 쾌감을 얻었고, 근데 나는 죽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꾸 그 죽이고 어머니를 추억하는, 그 내 자존심을 올려줬던 어머니를 추억하는 뭔가 그런 심리적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빠져있는 느낌이 맞죠. 좀 있습니다. 좀 더 복합적인 이유였을 건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이제 내가 작가라면 이 부분에서 이 주인공을 상당히 이제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위험하지. 하지만 우리는 이건 결국 살인마는 살인마고 엄청난 규모의 더 살 수도 있는 할머니들의 목숨을 앗아간 나쁜 그렇죠. 새끼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해보면서 이 살인마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해 보려고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원경님이 한 가지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원경님이 의료계 종사자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럴드 신먼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사람들, 종사자들과 환자 사이에는 굉장히 신뢰 관계가 서로 형립돼야만 이제 원활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은 그걸 완전히 배신한 사람이다. 다른 환자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의료계 종사자 전반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지 않을까. 그게 항상 걱정된다고. 그렇습니다. 미야자키 츠토무를 통해서 저 같은 오타쿠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격리된 걸 생각해보면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원경님의 당구처럼 이 한 사람이 어떠한 그룹 전체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그룹이나 다 마찬가지죠. 이건 어느 그룹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류에서 나타난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인류에서 나타난 그 문제되는 사람이 의료라는 힘을 얻어서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서로가 알았으면 좋겠고, 원경님께 마지막으로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게스트들도 뭐 한마디 감사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룹이 문제가 아니라 집단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는 거. 연쇄살인에 한해서는 적어도 그건 물론 그것이 어떤 사회 문화와 함께 조응하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본질 자체는 인류 전체의 문제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잘 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게 동물에서도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이 연쇄살인이라는 게. 연쇄살인까지는 아니고 뭐 연쇄살인을 비롯해서 뭐 우리 인간들만 하는 것 같은 강간이라든지 이런 뭐 강간, 성폭행 이런 것들이 동물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물개가 펭귄을 강간한다더라고. 그런가요? 물개가 펭귄을 강간하고 그걸 잡아보고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거 이렇게 뭐 끔찍하게 안 보는데 그건 정말 보는데 괴로웠습니다. 어쨌건 그러니까 이 인류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스트절 말대로.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봐주시고 계신 분들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유튜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광고 30초씩 좀 넘게 좀 봐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매돈 들어요, 매돈. 저희가 뭐 이렇게 큰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럼 다음 편 예고 가능합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요즘에 아시아, 특히 중국어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중국어를 못하기도 하고 이제 또 제가 관심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이거는. 뭐 중국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란이. 이란? 네. 이란이니까 아예 없습니다. 자료가. 그런데 최근에 다큐멘터리 한 편 봤어요. 그거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한 편 봐서 오케이 왔구나. 근데 그래도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약간 이란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사건을 해보겠습니다. 이란이 아시안 게임에 나오죠? 나오죠. 근데 뭔가 먼 나라야. 멀죠. 거리가 거리가 멀지만 같은 아시아라는 느낌이 잘 안 들 정도로.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도 우리나라 측에서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 역사는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역사책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란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랑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페르시아는 너무 고대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렇지. 페르시아는 우리 아시아에 그러니까 아시아 역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항상 유럽 애들하고 같이 그렇죠. 유럽에 묶여 있어요. 뭐 로마사, 그리스사 뭐 이런 애들하고 묶여 있고 아시아에서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이란도 아시아라는 느낌이 안 들고 약간 서양사의 한 부분 같은 느낌이어서. 사실 아시아가 너무 크긴 합니다. 또 그렇게 보면 또 그렇고. 대륙 하나만 하는데 뭐 다르지. 기대됩니다. 어쨌건 기대가 됩니다.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란의 역사에 대해서 거의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란에서 너무 짧게 다뤘습니다.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또 함께 해준 게스트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한 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경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대본 너무 잘 써주셔서 제가 솔직히 못 살린 감이 좀 없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혹시나 다른 분이 대본을 써주신다면 그때는 더 이제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본이라는 게 뭐 원경님은 굉장히 잘 써주셨지만 실은 그렇게 잘 써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사건만 쭉 나열해줘도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숨은 뜻을 또 찾아내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 저희 대본이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저희 방송에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소장님께서 중간 중간에 막 이제 이 점은 이렇다 해주셔서 이제 뭐 제가 잘 못 받아서 그렇지 되게 좀 살이 잘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은 전혀 대본에 없는 거예요, 다. 거의 대부분이 없죠.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그러니까 훅 들어오지 말고 천천히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니 뭔가 자꾸 추측이 되고 예측이 돼도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 안 해. 자꾸 제가 애들 당황해가지고.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막상 대본대로 보고 모르는 척하면 또 그것도 뭐라 그러고. 알면서 그러세요라 그러고. 이거 어느 장난에 맞춰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주 혹은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LBC의 다른 방송들 닥치고연의 화술강자, 강남오빠의 연애운수 등등 많은 방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주시고 게스트 썰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몇 개 없지만 그래도 많이 재밌을 겁니다. 네. 몇 개 없지 않나요? 네, 게스트 썰.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